여러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이 헝다에 대한 위기가 중국 전체에 대한 위기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헝다의 충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단서요? 바로 이게 그 단서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에서 은행 평균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8.4%로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행이 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급 준비율이에요. 그런데 이게 8.45%인가요? 0.5%를 내렸으니까 8.9%에서 8.4%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냐? 1조 2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요 223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년 예산이 607조인데요. 거의 30%가 넘는 규모입니다. 30%가 넘는 규모예요. 이 정도 돈을 쉽게 말하면 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급하다는 징조예요. 인민은행이 심야에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급 준비율까지 이게 전격적으로 인하한 거거든요. 지난 7월에도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다시 인하를 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5개월 만에 이렇게 인하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어렵냐?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 통계국이나 이런 데서는 발표되지 않지만 외국의 어떤 경제 전문기관이나 또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기관에서 중국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일단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파산으로 인해서 줄줄이 지금 파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도 충분히 타격을 준다. 왜냐하면요, 중국 경제 성장률의 30%를 부동산이 담당합니다. 30%를.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경제 성장률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만 하더라도 18.3%를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7.9%로 떨어지더니 3분기에는 4.9%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4.9%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엄청 떨어진 거죠. 4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합니다. 3.9%까지 갈 거라는 예상까지 나와요. 3.9%까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헝다의 어떤 파산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에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급 준비율, 이게 의무 비율인데 이걸 낮췄을까요? 그만큼 헝다의 파산이 그만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헝다의 부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55조면요. 그것도 6월 말 현재 자기 자본 비율에 비하면 480%입니다. 355조면 대한민국의 내년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헝다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화양양 그룹도 그렇고요. 예, 여기에다 양광백이라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입니다. 지금 줄줄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달러 채권에 대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헝다의 문제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헝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부채를 과연 중국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부채를 한번 보세요. 부채를. 2021년 4분기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달러채 만기 규모입니다. 100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2022년 내년입니다. 내년 1월에는요 거의 200억 달러에 근접하고요. 200억 달러에. 2분기에도 150억 달러를 넘습니다. 평균이 내년에 전체가 153억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지요. 그만큼 부채가 중국은 지금 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2023년에 가면 평균 부채가 125억 달러나 되고요. 2024년까지 가더라도 8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경제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라니까요. 이게 감당을 못하면 지금 당장은 중국의 위기가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 가면 중국의 위기는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심각한 것은 내수까지도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내수까지도. 지금 부동산 주택 거래 실적을 한번 보세요. 판매액도 판매 면적도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이게 2021년 3분기 현재거든요. 3분기 현재. 4분기 가면 이게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 거래량이 떨어진다. 주택 판매액이 떨어지고 주택 판매 면적이 떨어진다. 이 말은요. 중국 전체 경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이. 이것은 충분히 기업의 어떤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채도 부채거니와 실제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택 거래도 지금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테이퍼링과 마주치게 되면 테이퍼링이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을 지금 빠르면 현재까지는 6월 종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3월 종료가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더 빨라진다. 그러면 달러채에 대한 이자도 더 높아진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마주치게 되면 과연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부적으로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만큼 중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의 어떤 도가니로 빠져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롬 파월이 한 달 만에 말을 바꿨겠어요. 중국의 위기가 중국에 머문다. 이렇게 한 달 전에는 이야기하다가 최근 한 달 후에 이 말을 바꿨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세계 위기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은 헝다 파산이 글로벌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닌 옐린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질서 있는 파산이 되면 괜찮은데
예, 이게 질서 있는 파산이 안 되고 줄줄이 연쇄 내지는 집단 파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충격은 엄청나게 저는 클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부동산 문제는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충격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결국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뭔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거를 잘 못 풀면 시진핑의 어떤 정치 생명에도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단순한 위기하고 다르게 속에는 지금 골마 터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도 지금 사실 만만치 않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홍콩까지 포함하면 30%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전체 수출에서 30% 이상을 중국이 소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만큼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중국의 위기는요. 결국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말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번졌듯이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주리은 파산이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 미국 경제에까지도 치명상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그것은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의 행동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준율을 직업 준비율을 이렇게 인하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우리는 일단 명심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씩 마련해 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